1999년 세기말 스키장에서의 소름 끼치는 실화괴담. 그 말을 하는 순간에도 내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생각들이 소용돌이 쳤다. 괜한 말로 정말 병신 취급당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혹시 내가 평범한 상황을 약간 굴곡진 시각으로 봐서 요상하게 보인 건 아닐까? 버스 운전기사님은 내 모습이 얼마나 황당했을까? 내가 엉거주춤 서 있는 바람에 문도 닫지 못한 채 차가운 겨울 바람이 버스 안으로 그대로 들어왔다. 나는 머리를 기사님 바로 앞까지 들이밀고는 거의 귓속말하듯 말했다. 저기요, 버스 밑에 누가 쓰러진 것 같은데요. 그 말을 들은 기사님은 놀란 표정으로 바로 내리셨다. 나도 따라 내렸다. 기사님은 왼쪽으로, 나는 오른쪽으로 버스를 돌아 뒤쪽에서 서로를 바라봤다. 나는 버스 밑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을 잇지 못했다. 정말 쳐다볼 용기가 없었다. 지금도 뭔가 내 발목을 꽉 움켜쥘까봐 등골이 서늘해졌다. 그때였다. 아저씨, 도대체 여기 뭐가 있다는 겁니까? 차가운 겨울 날씨만큼이나 짜증 섞인 목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차 밑을 샅샅이 훑어봐도 어둠이 깔려있긴 했지만 이렇게 가까이에서 보면 차 밑에 뭐가 있는지 정도는 충분히 알 수 있었다. 솔직히 황당한 순간이었다. 뭐라고 변명해야 실없는 사람이라고 오해받지 않을지 몰라 당황했다. 그때 기사님이 나를 슬쩍 한번 보더니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옷을 툭툭 털고 버스로 올라갔다. 나도 마지막으로 차 밑을 한 번 더 훑어보고 한숨을 쉬며 버스에 올라탔다. 이게 뭐야? 내가 헛것을 본 걸까? 조금 전까지 본 그 모습이 아직도 눈앞에서 사라지지 않았는데 이건 정말 어이없었다. 버스에 올라 자리에 앉아도 기분이 좋지 않았다. 기사님도 내 말이 신경 쓰였는지 빠진 사람이 없는지 인원 파악을 하더니 인원이 확실하자 버스는 출발했다. 솔직히 그때까지도 나는 아직 안심하지 못했다. 버스가 덜컹거리며 출렁거릴 때마다 등골이 서늘해지고 소름이 끼쳤다.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살짝 창문을 열고 고개를 내밀었다. 차가운 바람이 코끝을 스치며 아무 일 없다는 듯 버스는 계속 움직였다. 초장부터 이 불길한 느낌은 뭐지? 도대체 내가 뭘 본 거지? 그동안 종종 봐왔던 어떤 존재에 대한 거부할 수 없는 불쾌한 느낌이 확 빌려왔다. 뭔가 일진이 안 좋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창문을 커튼으로 확 가리고 눈을 감았다. 이런저런 딴 생각들이 마구 떠올랐지만 아까 그 요상한 기운이 계속 사라지지 않았다. 얼마나 지났을까? 버스는 시내를 벗어나 서서히 고속도로로 진입하기 시작했고 커튼을 살짝 열어보니 이제 제법 먼동이 터오고 있었다. 그제야 약간의 안도감이 들며 스르륵 눈이 감겼다. 보노보노 팀장님, 일어나세요. 누가 내 어깨를 흔드는 통에 깨어나 보니 버스는 멈춰 있었고 아저씨, 아줌마들이 부산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다. 벤지라, 무슨 일이야? 휴게소예요. 여기서 아침 먹고 간대요. 커튼을 살짝 젖히자 창문 너머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와 완연한 아침이 되었다. 몸이 축 처진 느낌은 술이 덜 풀려서 그런가 보다 하고 휴게소에서 우동 한 그릇 해야겠다는 생각에 일어나려는데 갑자기 몸이 무거워 다시 주저앉아 버렸다. 엉덩이를 들었는데 몸이 너무 무거워서 나도 모르게 다시 주저앉은 것이다. 어깨부터 허리까지 찌릿찌릿하며 머리가 어찌랬다. 이건 분명히 급성 몸살의 감기 증상 같았다. 당시에는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었다. 혼자 걷기도 버거울 정도였다. 새벽녘이라 어디 약국도 없을 테고 시간도 이른 터라 벤지리에게 우동 하나 말아달라고 부탁하고 나는 혼자 담배를 하나 물었다. 차가운 기운을 조금 쐬니 정신이 맑아졌다. 하지만 이 엄청난 무게감은 도대체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다. 몸이 마치 천근만근처럼 무거웠다. 담배를 한 대 피고 들어가니 벤지리가 우동을 가져왔기에 입에 대보았지만 무슨 맛인지 알 수 없었다. 이게 우동 국물인가 싶었는데 아무런 맛이 느껴지지 않았다. 강 사장이 나를 매섭게 째려보며 말했다. 너 어제 정말 일찍 집에 가서 잔 거 맞지? 이상한 짓 해서 분위기 깨지 마라. 알았지? 강 사장은 그저 분위기 타령뿐이었다. 아프다고 괜히 분위기 망치지 말고 알아서 처신하는 말이었다. 아픈 나에게 분위기 타령이라니 짜증나는 인간이었다. 다들 식사 중이었는데 나는 혼자 나와서 커피 한 잔을 뽑아들고 홀짝이니 그나마 커피 맛은 조금 느껴졌다. 휴게소 노점상은 차 마침 일찍부터 열어놨다. 아직 아침 안개도 다 거치지 않았는데 말이다. 심심해서 이리저리 기웃거리며 제품을 구경하던 중
갑자기 코끝이 시원해지며 축농증으로 막힌 코가 뻥 뚫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가슴 깊숙이 밀려오는 상쾌함에 어깨가 확 펴졌다. 바로 향나무 냄새였다. 노점상에는 향나무로 만든 조각품들이 많이 있었다. 염주, 묵주, 향나무로 만든 십자가 목걸이, 불교 관련 조각품들이 많이 있었다. 갑자기 호두알 만한 염주를 집어들었는데 새벽 공기가 이 맛이구나 하는 느낌이 들었다. 어깨가 한결 가벼워지고 개운한 기분이 들었다. 그제야 머릿속에서 뭔가 망치로 두개골을 쪼개는 듯한 기분이 밀려왔다. 염주를 몇 번 굴리다 주위를 살펴보니 사람이 거의 없었다. 나는 노점에서 조그만 허리에 찰 수 있는 전대를 찾아 서너 가지 종교적인 색채가 짙은 물건들을 재빨리 담았다. 정말 그때는 왜 사냐 하는 생각보다 반드시 사야 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 마치 꼭 해야만 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향나무로 만든 십자가 목걸이는 즉석에서 목에 걸고 손목에는 염주를 착용했다. 108염주도 하나 구입해 나중에 어머니께 드리면 좋아하시겠다 싶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108염주에서는 향나무 냄새가 나지 않았다. 그래도 그냥 구입했다. 혹시 이상하게 볼까봐 서둘러 허리에 가방을 차고 계산을 마쳤다. 그리고 노점상 아저씨에게 물었다. 아저씨, 혹시 천수경이나 반야심경 같은 테이프 파나요? 글쎄, 카세트 테이프 파는 분이 아직 오픈을 안 했네. 일단 알겠다고 하고 나와 보니 일행들이 하나둘 나오고 있었다. 보노보노 팀장님, 배준마가 상비약이 있다고 하네요. 몸살약이 있대요. 역시 아줌마는 그냥 아줌마가 아니었다. 배준마 덕분에 종합감기약을 얻을 수 있었다. 배준마가 약을 주며 걱정스레 말하길래 안심시키며 농담을 던졌다. 걱정하지 마세요. 완전 초기예요. 빨리 약 먹고 스키장에서 재밌게 놀 거예요. 사실 그때는 머리가 어찌라고 가슴이 당장이라도 터질 듯 답답했지만 배준마가 준 약 덕분에 몸이 많이 가벼워졌다. 박둥 과장이랑 같이 앉아있으니 숨쉬기가 힘들 정도였는데 이제 한결 나아진 것 같았다. 버스에 올라타고 나니 확실히 몸이 가벼워진 게 느껴졌다. 전에는 천근만근 갔던 몸이 언제 그랬냐는 듯 가벼워져 있었다. 나는 허리에 찬 가방에서 염주를 만지작거렸다. 혹시 누가 볼까봐 조심하며 항공점퍼 안으로 염주를 숨겼다. 속으로 반야심경을 외며 마음을 진정시켰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은 딱 하나였다. 그것이 또 왕님했구나. 그때 아침 스포츠센터에서 본 것으로 끝났으면 좋겠는데 혹시 버스를 따라 이곳까지 온 것은 아니겠지? 염주를 만지는 순간 이건 오판이었다는 생각이 확 들었다. 놈이 이 버스를 맴돌고 있다는 생각이 저절로 들었다. 그러니 문득 가차 싶었다. 이 버스가 혹시 교통사고가 난 적 있는 차가 아닐까? 그럴 가능성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 버스는 낮게 으르렁거리며 고속도로 위를 달렸다. 나는 한 손으로 염주를 꽉 쥐고 복잡한 생각에 잠겼다. 버스 안의 왁자지껄한 분위기는 많이 가라앉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커튼을 쳐놓고 자고 있었다. 버스에 탄 아줌마들은 정말 매너가 좋았다. 술도 마시지 않고 버스 안에서 춤도 안 추고 노래도 안 불렀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들은 스포츠센터 회원들이었다. 우리가 그들 모임에 껴서 가게 된 거였다. 원래 전대빵님이 미니버스를 알아보려 했는데 스포츠센터 측에서 마침 스키장에 간다며 자리가 비니 같이 가자고 해서 이렇게 같이 가게 된 것이었다. 그런데 하필 그 버스가 귀신이 붙은 버스였던 걸까? 아직 확답할 수는 없었지만 느낌상 대충 짐작은 가고 있었다. 슬쩍 일어나 보니 거의 대부분이 잠들어 있었다. 전대빵님과 깡 사장도 자고 있었고 초롱이, 양양, 배준마, 전벤질, 박멸치, 정욱만도 전멸이었다. 아줌마 몇 분만 수다를 떨고 있었고 나와 박둥 과장만 깨어 있었다. 박둥 과장은 성격이 착해서 뺀질이와는 달리 조용히 있었다. 박둥 과장, 잠 안 자? 아직 갈 길이 먼데. 글쎄요, 잠이 안 오네요. 보노 팀장님은 몸은 좀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박둥 과장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나도 서서히 잠이 왔다. 다음에 내린 휴게소는 점심을 먹기 위한 휴게소였다. 내려서 기지개를 크게 켜고 허리를 한두 번 돌리니 몸이 많이 회복된 듯했다. 아직 정상 컨디션은 아니었지만 김밥과 뜨거운 라면 한 사발 먹으니 한결 나았다. 역시 든든하게 먹는 게 최고의 보약이었다. 배를 두드리며 커피 한 잔을 뽑아 들고 버스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문득 버스 뒷바퀴 쪽으로 눈길이 갔다.
실실 웃음이 나왔다. 내가 미쳤지. 뭘 봤다고. 제정신이 아니었을 거라며 다시 한번 버스를 훑어보는데 뭔가 이상한 얼룩이 눈에 들어왔다. 지금 비가 오거나 눈이 내린 것도 아닌데 누군가 뿌린 듯한 얼룩 반점이 뒷바퀴 위쪽 버스 측면에 묻어 있었다. 차는 세차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깨끗했기에 얼룩이 더 눈에 띄었다. 어렵지 않게 그 얼룩의 정체를 알 수 있었다. 시각적으로 확연히 보였다. 팥죽이었다. 차를 한 바퀴 돌아봤는데 바퀴 네 군데에 다 팥죽이 뿌려져 있었다. 그리고 버스 뒤쪽에도 팥죽이 뿌려져 있는 흔적이 분명했다. 나는 커피를 들이키고 꾸깃꾸깃 구겨가며 버스로 올라갔다. 운전석 기어봉에 씌워진 커다란 염주, 백미러에 칭칭 감긴 십자가 묵주. 기도하는 예수님 상이 운전석 위에 자리 잡고 있었다. 운전석 머리 위쪽 천장에는 노란 부적이 붙어 있었다. 불교의 만자가 새겨진 등판이와 방석, 그리고 종교적인 물품들이 여기저기 과하게 걸려 있었다. 이건 단순히 교통안전을 위해서가 아니라 지나칠 정도로 많았다. 그제야 나는 확신했다. 이 버스는 평범한 버스가 아니었다. 이 버스가 사고를 겪은 적이 있는 차일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었다.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기분이었다. 당시에는 내 감각이 너무 예민해져 있어서 조그만 이상한 기운도 평소보다 심각하게 느껴졌다. 머리가 먼저 알기 전에 몸이 먼저 반응했다. 칙칙하고 답답한 기운이었다. 나는 후하고 한숨을 쉬며 운전석 바로 뒤쪽 자리에 주저앉았다. 기분이 정말 요상했다. 앞이 훤히 보였는데 김초롱과 강 사장, 전벤질이, 박둥 과장이 멀찍이서 웃고 떠들고 있었다. 그래, 너희는 참 편해서 좋겠다. 그냥 평범해서 좋겠다. 나는 왜 이 모양이지?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요상한 일을 겪는 걸까? 이런 생각들이 들면서 급 우울해졌다. 그때였다. 아저씨, 여기 제 자리인데요.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려보니 초등학교 6학년쯤 되어 보이는 소녀가 서 있었다. 이 녀석, 버스를 잘못한 건가? 버스를 잘못한 거 아니니? 여기에 아저씨들만 있는 버스인데. 아니에요. 저게 제 가방이고요. 212번, 우리 아빠 버스 맞아요. 아빠가 운전하시는 버스라고. 그럼 운전하시는 분이 아빠니? 네, 우리 스키장 가는데요. 녀석의 눈빛은 스키장 얘기만 나와도 환하게 빛나며 기대에 부풀어 있었다. 그래 하며 자리를 비켜주었다. 바로 운전석 뒷자리에 덩치 큰 어른이 가리고 있어서 그런가. 이런 귀여운 소녀가 타고 있으리라고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그럼 아버지도 스키장 가니? 네, 엄마도 같이 가요. 우리 가족 다 스키장 가는데. 그래, 아버지는 버스 운전 안 하시고. 네, 우리도 같이 스키 타는데요. 이야기를 나눠보니 버스 기사님의 가족도 스키장에 가는 거였고. 이 버스는 일반 관광버스가 아니었다. 우리가 돌아갈 때도 이 버스를 타야 했고. 버스 기사님 가족도 스키장 휴가를 나온 거였다. 결국 이 버스는 우리가 스키장에서 3박 4일 동안 머무는 동안 주차장에 세워져 있을 거였다. 사람들이 하나둘 버스에 올라타기 시작했다. 버스의 가장 뒷자리는 짐들로 가득 차 있었다. 은행 직원들 짐이었다. 정말 3박 4일 스키장에 가는데 뭘 그리 많이 챙겨왔는지 궁금할 정도였다. 나는 간단히 팬티 2장과 양말 2켤레만 챙겼는데 말이다. 박둥 과장과 함께 앉아있으면 숨이 막힐 것 같아. 양해를 구하고 짐을 한쪽으로 밀어 버스 뒷자리로 옮겼다. 다행히 널널하고 편안했다. 아직 몇 시간 더 가야 하니 하루 종일 버스를 타야 할 것 같았다. 점심을 먹고 나서 노고남이 밀려왔는지 버스가 출발하고 1시간도 안 되어 사람들은 다시 전멸했다. 이상하게도 나는 긴장이 풀리지 않아 잠이 오지 않았다. 증거를 발견한 후로 손바닥이 축축해질 정도로 땀이 났다. 조용한 가운데 잠시 커튼을 젖히고 밖을 내다봤다. 지금 시각이 1시쯤 되었는데 완전히 저녁처럼 어두운 하늘이 보였다. 하늘은 시커먼 구름이 가득 메우고 있었고 당장 눈이라도 내릴 것 같은 분위기였다. 날씨는 춥고 계속 북쪽으로 향하고 있었기에 비가 아니라 눈이 내릴 것 같았다. 다시 커튼을 치고 잠이나 청해볼까 하며 눈을 감았다. 엎치락 뒤치락하며 몸을 뒤척이고 있었다. 갑자기 버스 안이 확 어두워졌다. 터널을 지나는 모양이었다. 터널을 지날 때는 항상 재미있었다. 순간 확 어두워지면서 동공이 팽창해 주위를 익히는 시간이 필요했다. 나는 무심코 두리번거리다가 어느 한 곳을 주시하게 되었다.
내가 앉아있던 자리는 버스 정면에서 봤을 때 오른쪽 가장 뒷자리였고 내가 무심코 쳐다본 자리는 오른쪽 중간쯤 자리였다. 그쪽에 눈길이 간 이유는 차 유리창에 비치는 이미지 때문이었다. 그 유리창에는 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의 얼굴이 비쳐 있었다. 머리를 푹 숙이고 자고 있는 모습이 내 눈에 들어왔다. 유독 눈에 잘 들어온 이유는 그 사람이 하얀색 점퍼를 입고 있었기 때문이다. 반사된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고 머리 부분이 어두워 대비가 더 뚜렷했다.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자는 모습을 보고 있었는데 고개가 서서히 들리기 시작했다. 마치 슬로우 비디오를 보는 것처럼 서서히 고개가 반드시 서더니 반대편으로 스르륵 넘어갔다. 나는 그저 잠결에 고개를 움직이는 줄로만 알았다. 하지만 고개는 점점 꺾여 90도까지 기울어지고 있었다. 이상하게 부자연스러운 모습이었다. 거의 고개가 확 꺾인 모습이었다. 그것도 아주 느리게 슬로우 모션처럼 말이다. 나는 눈을 개슴츠레 뜨고 보고 있었는데 터널은 꽤 길었고 불빛은 계속 창밖을 스치며 지나갔다. 이상한 목의 각도 때문에 나는 초집중하며 들여다보았다. 그 사람의 뒤통수와 보일 듯 말 듯한 옆얼굴이 보였다. 그때 갑자기 고개가 내 쪽으로 확 돌아섰다. 창문 유리에 비친 모습이었는데 얼굴이 내 쪽으로 확 돌아와 눈이 마주쳤다. 지금도 머리카락이 곤두서는 그 소름 끼치는 눈동자. 거의 검은 동공이 위쪽으로 반쯤 올라간 상태로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확실히 장담하건대 나를 뚫어져라 노려보고 있었다. 몸은 정면을 향해 있었고 머리만 180도 꺾인 상태였다. 차 유리창에 비친 모습인데 그렇다면 유리창에 반사된 모습은 반대 방향으로 보여야 하지 않나? 정말 비친 사람이 나를 본 것인지 유리창 속에서 나를 본 것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다. 으악 하고 비명을 질러야 정상인데 순간 숨이 딱 막혀 소리를 낼 수 없었다. 심장마비나 호흡곤란이 온 것이다. 너무 놀라 기도가 막힌 것이다. 비명을 지르려면 기도가 열렸다 닫히면서 소리가 나야 하는데 사람이 너무 놀라면 여러 자극이 동시에 일어나면서 뇌에서 명령을 내리지만 근육이 그걸 수용하지 못해 일시적으로 정지 상태가 된다. 딱 내 상태가 그랬다. 뇌 속으로 산소가 안 들어가고 딱 정지된 기분이 바로 그때 기분이었다. 컥컥 소리도 못 내고 숨 넘어가는 줄 알았다. 억소리가 나르는데 갑자기 눈이 환하게 밝아졌다. 터널을 벗어났던 것이다. 그 순간 기침이 터져 나왔다. 주변 사람들이 깰 정도로 거칠게 기침을 했다. 정말 살에 들렸을 때보다 4~5배는 더 심했다. 겨우 진정시키니 사람들이 놀라서 나를 쳐다봤다. 나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손사래를 치고 웃어 보였다. 겨우 숨을 들이마시니 폐에 공기가 확 들어차서 기침이 난 것이었다. 기침 소리에 잠에서 깬 멸치 과장이 음료수를 하나 건네주었다. 마침 잘 됐다 싶어 몇 모금 마셨다. 정말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리고 있었다. 아무리 강심장인 나라도 그 짧은 순간에 느낀 공포로 인한 몸의 반응은 어쩔 수 없었다. 몇 분 뒤에야 기침이 가라앉았다. 번호 팀장님, 괜찮아요? 이 땀 좀 보세요. 얼굴을 손으로 문질렀는데 깜짝 놀랐다. 얼굴이 소나기를 맞은 것처럼 물이 손바닥에 가득 묻어났다. 심지어 머리카락까지 완전히 젖어 있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심지어 팬티까지 말이다. 얼마나 땀을 흘렸으면 온몸이 땀으로 젖었을까? 내가 살아오면서 짧은 시간에 가장 많은 땀을 흘린 순간이었을 것이다. 나는 원래 땀을 많이 흘리지 않는 체질이다. 여름에도 보통 사람들보다 적게 흘리는 편이다. 내 기침으로 인해 사람들이 하나둘씩 일어나더니 거의 대부분이 깨어버렸다. 분위기가 시끌시끌해지기 시작했다. 뺀질이가 가방을 뒤지며 타월을 건넸고 나는 땀을 닦았다. 정말 이건 샤워하고 난 후 물 닦는 거랑 똑같을 정도였다. 다들 휴가 가면서 잠만 자면 손해져. 배준마의 이 말이 시작이었다. 사람들은 하나둘 기운을 차리기 시작했다. 버스하면 오징어의 캔맥주 아닌가요? 멸치과장이 가방을 열더니 캔맥주 한 보따리를 꺼냈다. 역시 멸치과장님이 딱 기분을 아시네. 전벤지리가 분위기를 잘 맞춰가며 앵겼다. 이 녀석은 분위기 메이커라 깡 사장과 내가 특별히 신경 써서 데리고 온 녀석이었다. 솔직히 그쪽 가면 맥주가 비쌀 텐데 미리 넉넉히 준비해뒀죠. 멸치과장도 즐거워했다. 박둥 과장은 왜 데려왔는지 의문이 들 정도였다. 나는 여전히 머리가 어찔했고 당장이라도 차에서 뛰어내리고 싶은 심정이었다. 전벤지리가 캔맥주 2캔을 들고 전대빵님과 깡 사장에게 권했지만
두 사람은 체면을 지키겠다며 우리끼리 마시라고 했다. 배준마가 안주를 꺼내고 우리는 캔맥주 파티를 벌였다. 버스 뒤쪽은 우리 식구들 뿐이어서 옹기종기 모여 맥주를 마셨다. 나는 단숨에 한 캔을 비우고 힐끗힐끗 그쪽을 계속 쳐다봤다. 지금은 터널이 아니라 밝은 곳이라 유리창에 비치지 않았지만 그 자리에 앉은 사람의 뒷모습은 보였다. 그 사람도 잠에서 깬 듯 머리가 살랑살랑 움직이며 옆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나는 도대체 고개가 반대 방향으로 180도 꺾인 사람이 누구인지 궁금했다. 맥주 맛을 느낄 수 없었다. 그저 배 속이 조금 화끈거린다는 정도였다. 귓가에는 초롱이와 양양이의 지저귀는 소리, 전벤지리의 소리, 배준마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하지만 이상한 것은 각도였다. 밝은 데서 보니 그 5번째 자리 유리창이 내가 있는 곳에서 각도상 앉은 사람이 비칠 각도가 아니었다. 그런데도 아까 터널을 통과할 때는 그리 똑똑히 보였을까? 지금은 각도상 잘 보이지도 않는데 말이다. 나는 두 번째 맥주를 거의 다 비우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리고 버스 앞쪽을 향해 걸어 나갔다. 그 지점을 지나갈 때도 절대 그쪽으로 시선을 돌리지 않았다. 마치 전대빵님과 깡 사장에게 가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걸어갔다. 관광버스 좌석을 보면 운전석 제외하고 두 좌 시별이다. 마지막 맨 뒷자리는 5인석이고 그 지점은 5번째 줄 정도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전대빵님과 깡 사장이 두 번째 열에 앉아 있었다. 나는 그들에게 농담을 몇 마디 던지고 다시 자리로 돌아갔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그 5번째 줄에 앉은 사람을 바라보았다. 순간적으로 당황했다. 거기 앉은 분은 아주머니셨는데 얼굴이 동안에다 웃음을 유발하는 웃상이었다. 눈이 살짝 안쪽으로 몰려 있어 귀엽기도 했다. 그 모습을 보니 정말 쓴웃음이 나왔다. 잠시 그쪽을 보니 흰색 점퍼에 파마머리를 한 그분은 옆에 남편으로 보이는 분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나는 남편분을 슬쩍 보았다. 작은 체구의 대머리셨다. 나는 다시 맨 뒷자리로 돌아와 쭉 뻗어버린 듯한 느낌이었다. 이 버스 정말 사람 잡는구나. 온몸의 기가 한꺼번에 바람 빠진 풍선처럼 축 늘어졌다. 그래도 분위기가 분위기인지라 억지로 웃으며 농담도 하고 맥주도 마셨다. 맥주를 마시면 자연히 화장실이 가고 싶어진다. 기사님께 다음 휴게소에 서달라고 부탁드렸다. 휴게소에 도착하자마자 우리 모두 화장실로 뛰어갔다. 물론 나도 내 캔이나 마셨으니 물을 빼고 손도 씻었다. 옷이 완전 축축해서 기분이 찝찝했다. 확실히 씻고 싶어 뺀지리에게 수건을 부탁하고 옷을 벗었다. 중요한 물건은 허리 가방에 담아두었기 때문에 걱정 없었다. 목걸이와 손목, 묵주도 벗어 가방에 넣고는 머리를 감고 목도 씻고 옷을 말리며 담배 한 대를 피우고 버스에 올랐다. 버스에 오르면서 다시 5번째 줄을 쳐다보았다. 아직 타지 않았다. 짐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나는 뒷자리로 가서 점퍼를 벗고 수건으로 몸을 닦으며 옷을 말리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덜커덩하며 버스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어라, 아직 사람이 안 탔는데. 그 5번째 줄, 웃기게 생긴 아주머니와 대머리 아저씨 부부가 안 탔는데 버스가 움직였다. 뭐라고 말하려다가 서겠지 했는데 버스는 정말 휴게소를 벗어나고 있었다. 사람이 덜 탔는데도 확인하지 않고 그냥 가다니. 저기요, 사람 덜 타지 않았어요? 사람 덜 탄 것 같아요. 나는 버스가 벗어나려는 순간 외쳤다. 사람들은 나를 쳐다보며 누가 안 탔나 확인하기 시작했다. 거기 5번째 줄에 두 분이 안 타신 것 같은데요. 뭔 소리 하십니까? 출발할 때부터 빈자리였는데요. 정말 그 5번째 줄에 앉았던 웃기게 생긴 아주머니와 대머리 아저씨는 어떻게 된 걸까? 그날 부부 12쌍, 24명이었고 운전기사님 가족 2명까지 해서 총 26명. 우리는 10명. 은행 쪽 6명. 전대빵님, 멸치, 홍만, 초롱, 양양, 배준마 시행팀 4명, 깡 사장, 전벤질, 박둥, 나까지. 45석이면 총 9자리가 비어야 맞았다. 깡 사장 앞자리 2자리, 내 옆자리 4석, 박둥 옆자리 1석. 문제는 5번째 줄에 앉았던 웃긴 아주머니와 대머리 아저씨였다. 내가 눈뜨고 대낮에 헛것을 봤다는 건가? 그토록 사실감 있게 보였던 사람들이 귀신이었다는 건가? 아니면 버스를 잘못 타고 있었던 걸까? 다른 사람들도 눈치챘을 텐데 그 자리가 출발할 때부터 빈자리였다고. 현실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다.